네, 반갑습니다. 불경 카리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침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질문 올라온 것 중에 하나 답을 드리는 답이라기에는 제 생각 뭐더라? 쌍절곤이나 사슬낫인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제 나이프, 그러니까 나이프의 파지나 또는 이제 들고 있는 모션들을 보고 이제 전문 칼잡이냐 전문 칼잡이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쌍절곤이나 사슬낫 같은 전문 칼잡이 구별 방법, 칼등 공격자의 심리 공격 스타일 파악하기 영상에 쌍절곤이나 사슬 같은 무기는 사슬낫이 아니고 사슬 같은 무기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냥 쉽게 예를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총을 제외한 무기 중에 제일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숙련도일 때 어떤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찍이라고 얘기해요. 채찍. 왜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쓰는 이런 채찍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채찍을 사용하는 국가는 좀 많죠. 그러니까 채찍 끝의 속도가 사람이 인체가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무기 양손검도 같은 개념이랬잖아요. 양손검도 원심력에 의해서 검 끝의 속도는 사실 우리 인체가 반응하기 힘든, 맨손 무술로는 표현하기 힘든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양손검, 근데 한손검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속도가 빠르긴 한데 양손검만큼 가속도가 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양손검 기준으로 따지면 양손검에 관해서 이제 숙달된 무기술 전문가, 뭐 현대에서는 대한검도의 검도죠. 스파링 위주라는. 그 사람들은 이제 죽돌 들고 계속 공방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세계가 다른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공격 예측 훈련이 중요하고 자세나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 정보를 통해서 손목이다, 머리다 이런 것들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근데 그러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게 사실은 채찍이에요. 채찍 끝은 사람의 신체 정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비비 꼬여가지고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도도 양손검이 낼 수 있는 속도만큼 오히려 더 이상으로 빠르죠. 그러면 예전에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채찍이라는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아닐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이제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쟁에서는 갑주를 착용했죠. 뭐 서양이든 동서양이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비를 착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호 장비 위에는 사실은 양손검 같은 경우에는 보호 장비를 같이 잘라서 팔을 잘라낼 수 있죠. 한손검은 그거보단 약하죠. 그래서 한손검 같은 경우에는 틈 사이를 정교하게 베거나 찌르는 형태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총이 등장하고 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양손검보다는 한손검 형태의 검술이 많이 발전하는 거죠. 어쨌든 갑주를 착용하는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투 상황에서는 사실은 채찍이 전혀 효용 가치가 없었단 말이죠. 맞아요. 공격용으로는. 왜냐하면 보호구에 다 막히면 변칙적이긴 하지만 보호구에 막히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양손검 또는 칼리처럼 한손검을 든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은 채찍을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보호구를 착용해야 돼요. 두꺼운 옷을 입거나 아니면 두꺼운 옷을 한 팔에 감아서 방패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채찍은 강력하고 스피디하지만 한 방의 타격력이 공격력이 날붙이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손검이나 양손검은
뭐 바로 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다르겠죠. 그 다음에 쌍절곤이나 그런 채찍, 그 다음에 사슬 같은 거의 한계점은 뭐냐면 반동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쌍절곤을 혼자서 시연하면 너무 멋지죠. 근데 쌍절곤 들고 스파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시연할 때 기술이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쌍절곤은 보세요. 물체에 닿이고 나서 튕겨서 나와요. 그래서 그 튕겨서 나오는 것까지 내가 반동으로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물체에 내가 공격을 했을 때 튕겨 나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궤도가 인식이 돼서 그걸 다음 연결 동작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쌍절곤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쌍절곤 쳤다 칩시다. 그럼 친 그 반동으로 손으로 휘감아 가지고 다른 루트로 쳐도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움직이는 나에게 내 의사와 반대되는 나에게 공격 성향을 가진 상대방한테는 내가 쳤을 때 그 튕겨 나오는 각도까지 감안해서 다시 공격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도 그 틈을 노리고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보세요. 내가 공격하고 나서 회수한 다음에 다시 공격할 때 이 사람이 들어오는 공격까지 내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쌍절곤이나 채찍이나 유성추 같은 무기들은 그 순간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약점이 돼요. 그래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변칙적이죠. 변칙적이라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메리트긴 한데, 그만큼 충격력을 주고 다시 회수해서 다음 공격으로 연계할 때 공백이 생겨요. 사슬이나 채찍이나 쌍절곤이나. 물론 이 무기들의 숙련된 정도에 따라서 그 허점은 작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기형검 뭐 이제 카람빗도 저는 기형검이라고 하는데, 카람빗이 저기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무기들은 매우 숙련도를 요하고 사실은 이런 스파링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게 매우 적어요. 아까 말한 그 공백이 총이 등장하기 전에 도검류를 든 사람과 만약에 결투가 벌어졌을 때 그 공백을 파고 들어오는 도검류 숙련자한테는 쥐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계속 경험치를 쌓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기에서 우리가 무기의 끝판왕, 그 다음에 무기에서 가장 보편성을 많이 지닌 게 사실은 도검류 형태인 거예요. 예. 창도 사실은 찌르고 회수하는 동안이 함정이 되지만, 창은 대신에 긴 원거리라는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동안에 시간이 텀이 생기잖아요. 그 공격자 다시 그 텀으로 치고 회수할 때 들어오는 동안에 그 만한 거리가 몸통으로 제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창은 훨씬 더 이점이 많죠. 아까 말한 채찍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맞죠? 그 대신에 이제 숙련도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대신에 도검류와 같이 숙련도가 높은데 대신에 그 활용 범위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길이가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쌍절곤을 든 사람이나 사슬을 든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똑같아요. 무기술 대응 요령은 반드시 내가 맨손일 때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숙련자한테. 상대방이 지금 그 쌍절곤을 들고 있는데 숙련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반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다친다니까요. 채찍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숙련자예요. 숙련자인데 내가 맨손이에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 다른 분인,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러면 검객을 이겼다고 기록에 남아있는 최배달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구 선생님이 택견의 달인이었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명성황후 시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그 일본의 낭인 검객들을 3명인가를 제압하는 게 기록에 나와요.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최배달 선생님. 이제 그거는 제가 변론으로 할게요. 그거는 사실은 기록이 좀 부풀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그 두 분이 무기술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배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도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라데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도를 5단 정도 실력까지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강도관 유도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최배단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이 무기술에 대한 조회가 없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숙련된 무기술 전문가는 총을 든 특수부대원들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맨손일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적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내가 순응해주고 허점을 노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런데도 내가 피치 못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가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주변에 방패막이를 할 수 있는 걸 찾든지, 아무것도 없다면 내 옷을 벗어서 감든지, 내가 지금 반팔티를 입고 있어. 그래도 벗어서 일단은 내 피부를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벗어서 감아야 돼요. 이 방패를 앞에, 요 몸보다는 방패를 하나 만들어야 돼. 만약에 그것도 없고 내가 이제 맨몸 상황인데 맞서 싸워야 된다면 내가 팔은 하나 내준다는 각오로 이 팔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 팔을 방패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방패로 막고 그 뒤에 틈새를 노려서 빠르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거리의 이점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아까 그리고 그런 기형적인 무기는 쌍절곤이나 아니면 유성추나 사슬 같은 거는 본인이 컨트롤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공격하고 회수해서 그 다음 공격할 때가 공백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패로 첫 타가 날라왔을 때 그거를 막고 빠르게 붙어야 돼요. 빠르게, 아주 빠르게. 빠르게 붙어서 그 공백 시간에 최대한 근접해서 내가 그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내가 맨손으로, 맨몸으로 상대방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타이슨과 같은 핵주먹이거나 아니면 유도나 주짓수 같은 그라운드에 대해서 조회가 있을 때, 유도도 땅바닥에 맺히면은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죠. 도장 매트가 아니라 이런 아스팔트나 땅바닥에 그대로 맺히면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주짓수 같은 형태로 그라운드로 몰고 가서 관절기로 목을 조른다든지 발목을 꺾어버려서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맨손 상황일 때를 대비하자면 사실은 주짓수나 유도 같은 건 내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유도는 잠깐 했긴 했지만 주짓수는 한 적이 없어서 주짓수 새로 하거든요. 저는 제 딸아이나 아내에게 주짓수 수련을 같이 하고 싶어서 가족이 취미생활로 그래서 해요. 하고 뭐 레슬링도 가끔 가다가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맨손 상황일 때. 주먹으로 상대방을 한 번에 실신하거나 무력화시키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타격으로. 맨손 타격으로는. 물론 뭐 쿠도가나 뭐 킥복싱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죠.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조금 다르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태권 같은 경우에도 살상기라 해서 목 올 때나 관자놀 턱 이쪽에 빠뜨리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일 확실한 한 방은 유도식 테이크다운이나 주짓수와 같은 관절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패를 하나 설정하고 최대한 붙은 다음에 그러한 기술, 그라운드 테이크다운 기술을 써서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리를 줘버리고 그 사람이 공격하고 회수하고 공격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노답이에요. 진짜 노답이에요. 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범을 보이면서 하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호회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경 칼리 동호회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나오시는 분들이 다 공안직 현직자 분들이거나 보안업 종사자 분들이고, 물론 뭐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배우러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제 입장에서는 선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선별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저희 동아리에서 말은 명칭은 동아리지만 사실은 비영리 클럽이고, 제가 뭐 무기술 전문가로서 저는 제 분야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좀 자부심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가르쳐 드렸다가는 그게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없는 그냥 준법 정신이 투철한, 뭐 물론 실수로 이렇게 뭐 범죄 기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을 몇 번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몇 번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불안불안해요, 이게. 물론 이제 무술수련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절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무기술은 좀 달라요. 무기술은 맨손 무술이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무기술은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약간 제약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오셔서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분들이 뭐 나쁜 의도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기술이 그만큼 위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라탄 스틱하고 루트센 더티복싱 있죠. 제가 칼리 파란 투칸을 복싱과 같은 형태로 훈련법을 개량한 거, 그거 같이 배울 수 있고, 아무나 오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면 매주 토요일 1시 반으로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은 제가 이제 우리 조교 역할을 해주는 각 사범님들이 있어요. 뭐 그라운드 파트를 맡아주는 유도 사범님도 계시고, 사범님들 이제 계속 초빙해서 제가 칼리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분들 개인 스케줄에 맞게끔 제가 가르쳐 드릴 거라서, 그분들 제가 가르쳐 드릴 때 같이 와서 배워도 돼요, 평일에. 그건 어쨌든 제가 밴드에 시간대를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 감사한 댓글 중에 하나가 너무 좋다.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한 10분 내외로 하는 게 이제 훨씬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감사하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분은 아마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을 잘 모르고 이제 일단은 이 시청자로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제가 뭐 이 채널을 가지고 유튜버로 활동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무술가인데 제가 이제 원래 이 비영리 클럽을 만들게 된 취지도 제 본업 분야에 뭐 국내 최고 특수부대 전역하시고 이제 다른 분야로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거의 대부분의 공안직 계통에 근무하시는 정보수사 요원분들 제가 다 가르쳐 봤거든요. 제가 그 본업 분야에 코칭해 본 분들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좀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수련하길 바라는 마음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만든 비영리 클럽이고, 근데 이분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서 이제 자주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이제 근처에 있는 분들도 자주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용으로 만든 채널이에요. 그분들 위해서. 그래서 내용들이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용들이 전부 다 이론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내용이 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약에 유튜버로 활동하고 싶어서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다른 그 무술 유튜버처럼 막 저기 한 명 그 놓고 제가 막 아주 멋들어지게 타다닥 해서 이제 일반인들 보기에 오 할 정도로 타다닥 하는 거를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이론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위해서.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10분이나 이렇게 짧게 맞춰버리면 핵심적인 내용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 채널 목적 운영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했던 말을 또 하는 습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칙들 제가 몇 가지 계속 강조하는 원칙들이 있죠. 숙련된 무기술 전문가는, 도검류나 무기술 전문가들은 총에 능숙한 특수부대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기의 전문가인 특수부대원들을 내가 맨손으로 제압하겠다는 거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긴 있죠. 뭐 크라우마가나 아니면 그 건 디펜스 이런 거 보면 총기를 든 상대방을 뺏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상대방이 철저하게 방심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방심했다는 가정하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코칭해 본 바로는 총기의 최고 전문가인 특수부대원들은 내가 총을 겨눴을 때 빼앗기는 그 상황까지도 훈련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제대로 된 프로들은 방심하지 않아요. 도검류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검류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복부를 찌를 때는 사실은 복부를 찌르면서 상대방이 복부를 맞고 대공격 오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찌르고 가만 안 있어요. 회수하지, 빠르게.
근데 상당수의 디펜스 기술 보면, 호신술 보면, 도검류, 예를 들면 복부를 찌른 사람이 이렇게 찌르고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하나, 둘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바로 찌르고 바로 빼고, 그 다음에 대공격, 카운터 공격이 날라올 것까지 예상하고 손의 위치가 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카운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바로 베어줘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도검류 전문가는 없다니까요. 찌르고 빨리 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공격이 이 사람의 다음 손이 카운터로 날아올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걸 블락한과 동시에 바로 베어준다고요. 수를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련된 도검류 전문가는 맨손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총기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총기 전문가들이 멍청하게 그 총을 뺏기게 방심하고 있는다고요? 그건 택도 없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뭐 아무리 날고 긴다는 특수부대원이라도 뭐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잡생각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뭔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뭐 총을 뺏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니까. 도검류 전문가도 마찬가지죠. 도검류 전문가도 사람이니까 멘탈이 흔들리고 아주 크게 당황하는 그 상황이라면 그때 내가 뭔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면 내가 뭐 팔이 하나 잘린다는 각오로 내 신체적 손상을 입는다는 각오로 하나를 방패로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엉겨붙어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손상 없이 다치지도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생각의 차이가 크게 다가가요. 네. 내가 좀 배가 찔리더라도 좀 피해가 적은 쪽으로 찔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데미지 주고 탈출하겠다 이랬을 때랑 내가 그 어설프게 배운 스파링 아니 어설프게 안 배우고 수천 번 연습했다 하더라도 내가 맨손인데 그 도검류 전문가의 칼을 맞고 뺏어가지고 뭘 하겠다 하면은 바로 더 심한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내가 맨손일 때는 내가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어요. 그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히 예외를 일반화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데미지는 있겠지만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것도 다음에 제가 위기상황 대처훈련 프로그램 좀 더 가닥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지면 각 형사사건을 지금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메타 언어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행동 수칙이 도출되면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움 되셨길 바라고. 신선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검도 한 7년차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년차 때 이제 저런 이제 기형 무기에 가깝죠. 도검류 기준에서는. 그런 전문가와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끼리 이렇게 청년부들끼리 보면 뭐 이런 거 하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막 이런 실험도 많이 하고 재미나게 수련했던 기억이 많네요. 네. 어쨌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